안녕하세요. 한국외고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황성우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4개의 주제를 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러시아 동유럽 들판에서 일어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화면에 나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적어 봤습니다. 긍정의 이미지도 있고요, 부정의 이미지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기초과학이나 또는 작가들 혹은 예술가들, 다양한 사람들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혹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쟁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외고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2년에 한 번씩 러시아의 대표적인 여론기관인 뿌찌옴과 함께 상호 인식조사라고 하는 각각의 국가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했던 자료들을 보면요,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요, 겨울, 강추위, 블라디미르 푸틴, 공산주의, 소련, 모스크바, 기타 등등 다양한 용어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아주 작은 소수 의견만 보더라도 눈사람, 클렘린, 고르바초프, 체르노빌, 그 다음에 레닌, 발레,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러시아 하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미나죠? 자,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산업 기술이 발전된 국가다. 압도적입니다. 한 45%가 넘는 사람들의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또 한국 문화, 요즘 핫한 K-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 한국 음식, 이런 단어들을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하면 떠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잘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단어들을 떠올리는 반면에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몇 가지 떠오르는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없다,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 러시아를 알고 있는 것보다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알고 있다,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과 러시아가 더욱더 서로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중요한 이유,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세계사적인 의미입니다. 러시아 혁명도 있고요, 소련도 있고요, 지금 21세기의 자원 부국도 있고요, 또 작년에 발발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번째, 아마도 많은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러시아 문호들의 작품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톨스토이도 있고요, 도스토옙스키도 있고요, 푸시킨도 있고요. 그렇죠? 그 러시아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남긴 흔적들, 기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된다라는 점이 2번째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러시아와 우리는 국경을 맞닿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국경을 맞닿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아주 숙명적인 관계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인사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저는 누굽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러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너무 뻔하다고요. 뻔하지만 약간의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살짝 어려운 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 연방 두 개의 이름이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이름이 공식 이름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러시아 연방이 5글자니까 5음절이니까 러시아 연방이 공식 이름이 아닐까? 그리고 러시아는 3음절 3글자니까 약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름에서도 러시아는 자기들의 오랜 역사성과 현재성을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92년 독립국가연합이 탄생을 하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자, 소련을 대신하는 나라였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죠. 그런 다음에 러시아라는 나라는 말하자면 문패를 달아야 될 필요성을 가졌습니다. 문패. 자, 이름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라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을 하자. 왜? 러시아라는 나라 이름은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말하자면 러시아는 루스인의 나라. 루스라는 말은요, 고대 러시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러시아라는 나라의 이름 뜻은 러시아 사람들의 땅, 러시아 사람들의 국가, 이런 뜻이죠. 틀린 말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러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식 나라 이름, 즉 국호를 정하면 될 텐데 왜 고민을 했을까요? 자, 러시아에는요, 러시아인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인이 약 4분의 3 정도 살고 있고요. 타타르인들, 우크라이나인들,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는 나오기가 힘들지만 대략 180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회가 러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아닌 4분의 1을 된 민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만의 나라냐? 우리들의 나라도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인의 땅, 러시아인의 국가보다도 러시아는 더불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다, 연방 국가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92년 초에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러시아 의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너무 힘든 결정이니까 그러지 말고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쓰자. 즉 말하자면 러시아의 이름도 러시아인의 땅, 러시아인의 국가라는 의미의 러시아라는 이름도 쓰고, 또 러시아라는 나라는 180개 민족이 넘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회라는 뜻을 가진 러시아 연방이라고 하는 현재성을 담아내고 있는 용어도 함께 쓰자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헌법 1조 2항에 러시아와 러시아 연방은 동일한 의미다 라고 기술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인은 누구인지 제가 살짝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봅니다.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벨라루시 사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또요,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역시 구분하기 힘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폴란드인, 체코인, 슬로바키아인들 구분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구분하기는요, 너무 힘들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일본, 중국 사람을 구분하기 힘들어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거론했던 이런 나라들의 국민들이 모두 다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슬라브 민족은요, 크게 동서남 슬라브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동슬라브인들 중에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이 있고요. 서슬라브인들 중에 폴란드인, 체코인, 슬로바키아인이 있고요. 또 남슬라브인들 중에
네, 슬로베니아인들,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몬테네그로인, 또 불가리아인 등등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도 마찬가지죠.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슬라브인들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사람들과 함께 동슬라브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분하기는 거의 힘들다. 저는 자신 없어요. 러시아 사람 혹은 우크라이나 사람, 벨라루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분의 국적을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글쎄요,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구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눈매가 좋으신 분들은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 즉 동양 사람들이 구분하기는 너무 어렵다. 거의 그 사람들은 얼굴이 비슷한 형제와 같다. 특히 동서남은 많이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들도 합니다. 아시아에도 살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유라시아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대 러시아인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세웠는지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의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유럽 평원에서 러시아는 국가로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약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색 보지 마시고요. 밝은 색을 한번 보세요. 밝은 색이 우리가 말하는 유럽입니다. 유럽. 자, 이 유럽 쪽, 그 흰색과 또 그리고 그 어두운 색, 약간 좀 진한 색 경계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우랄 산맥입니다. 우랄 산맥 서쪽으로 넓은 지역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이 러시아. 물론 러시아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자, 러시아 사람들이 처음 역사 무대에 등장해서 국가를 세운 곳은요, 동유럽 평원이라고 하는 아주 광활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요, 면적으로만 따지자면 약 400만 평방킬로미터. 실감이 안 되시죠? 한반도 기준으로는 약 20배에 해당되는 정말 광활한 지역이 러시아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동유럽 평원 혹은 러시아 평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평원은요, 아무리 살펴봐도 주변에 높은 산맥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랄 산맥도요, 그리 높은 산맥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로키 산맥이라든가 알프스 산맥과 같이 좌우에 남북의 경계를 끊는 자연적인 경계선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고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외부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자연적인 경계선이 없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요, 어느 책에 보니까 한국인의 자기발견이라고 하는 옛날 오래된 책인데요. 어렸을 때 한번 읽고 숫자가 기억이 나서 제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31회의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는요, 1000회가 넘어요. 1000회가 넘는 외침을 받는 거예요. 왜? 주변에 러시아를 막아줄 수 있는, 러시아 땅을 막아줄 수 있는 험준한 지형, 자연적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 러시아는 강대국이지 않았어? 항상 늘 강대국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18세기 정도 들어서야 그나마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유럽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유럽 변방의 촌뜨기 국가, 덩치는 좀 있는데 그냥 촌뜨기 정도 국가로 치부했었던 것이죠. 본류에 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찍어온 건데요. 이 지평선, 이 광활한 공간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것도 지평선, 끝없는 지평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죠. 김제평화 정도에서는 살짝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수평선 볼 수 있지 지평선은 거의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는요, 이런 곳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도심만 떠나면은 이렇게 가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이
우리의 눈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광활한 러시아 평원에서, 동유럽 평원에서 어떻게 러시아가 탄생했을까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혹여 러시아 최초의 국가가 키예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혹여. 물론 이제 아닌 분들이 대부분 많지만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러시아 최초의 국가는요. 러시아의 노브고로드라는 곳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러시아 역사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62년 그 항목에 보면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죠. 우리의 땅은 넓고 먹을 것도 풍부한데 질서가 없다. 그러니까 와서 질서를 세워줄 누군가를 초청한다, 초대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해되기 힘들죠? 그렇죠. 이해하시기 너무 힘들 거예요. 862년이면 우리나라의 어느 시대에 해당되죠?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국가를 형성했다고 러시아가 그렇게 늦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나마 인정하고 있는 연도입니다. 9세기 말년, 정확히는 862년이에요. 그때 류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류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초대에 의해서 노브고로드에 정착하면서 러시아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노브고로드 공국. 그때 제가 공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야기를 한 거는요. 절대왕정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닌 지역국가, 도시국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브고로드 공국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공국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그 공국이 처음 세워진 곳이 바로 862년입니다. 또 역사책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노브고로드 지역의 원래 이름은 슬랴반스키라고 하는 슬라브인들의 도시다라는 뜻의 마을, 도시,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고스토무이슬이라고 하는 공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스토무이슬이라는 공우는 아들 셋을 두고 이 지역을 함께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 이민족들, 특히 바이킹들의 위협에 맞서서 러시아인들을 지켰다, 슬라브인들을 지켰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 고스토무이슬은요, 생전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또 고민도 하고요. 자기가 죽고 나면 과연 누구와 이 러시아 땅을 통치할 수 있을까? 그죠? 아들 셋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셋은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을 계승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러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요. 본인의 딸 우밀라라고 하는 그 딸의 뱃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자라갔고요. 온 세상을 뒤덮는 해괴망측한 그런 꿈을 해몽을 해야 되겠죠.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길몽입니다. 당신의 즉 고스토무이슬 공우의 딸인 우밀라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 러시아 땅을 다스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좋아했죠. 그래서 고스토무이슬은 측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우밀라의 아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우밀라의 아들에게 가서 러시아 땅을 통치해달라고 요청, 부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고스토무이슬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스토무이슬의 측근들이요, 우밀라의 아들에게 다가가서 러시아 땅은 넓고도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와서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써 초대를 하는 그런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그 초대에 응해서 러시아 땅에 온 류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스토무이슬의 외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건 100%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러시아 역사책에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재미있게 한번 풀어서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슬랴반스키라고 하는, 슬라브인의 도시라고 하는 슬랴반스키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즉 류릭이 와서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통치했었다고 하는 그 지역은 나름 번영된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외침을 막지 못해가지고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요, 류릭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할아버지가 지켰던 그 슬랴반스키라는 곳에 새롭게 자기만의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새로운 도시, 뉴 시티라는 말에 노브고로드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862년에 노브고로드라고 하는 마을, 도시, 지역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러시아 최초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말이 안 되나요? 저는요, 처음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천년 고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답을 찾지 못했고요. 나중에 러시아 가고 공부를 더 하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됐죠. 물론 100%다 받아들이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또 고대 역사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흥미롭게 보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노브고로드라고 하는 곳이 탄생이 됐고 그때 류릭이 도착해서 이곳에서 러시아 최초의 국가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자랑하고 싶은 곳입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초로 제가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은 곳입니다. 이거를 찾는데요, 세 번째 만에 찾았어요. 뭐냐면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862년에 1150년 되는 2012년에요. 공식적으로 류릭이 이곳에 도착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공인한 그 내용을 적은 표지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찍고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저만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별반 관심이 없고 대신 이런 얘기를 하죠. 찾아다니면서 역사를 공부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책에서 읽는 거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빨리빨리 익히도록 하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탄생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